석간 경제브리핑입니다. 2026년 4월 3일 금요일, 오늘 국내 증시는 그야말로 극적인 반전의 드라마를 연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한 기대감과 반도체 슈퍼 랠리가 겹치면서 코스피가 2% 급등하며 5,300선을 탈환했는데요. 12일 만에 외국인 자금도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박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은 정말 롤러코스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지옥이었는데 오늘은 천당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였죠. 네, 그런데 오늘 데이터를 보니 국내 시장 지수가 에러로 표시되어 있네요.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데이터는 실시간이 아니라 전일 종가 기준입니다. 오늘이 금요일이고 국내 증시 데이터는 3일 기준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코스피가 5,300선을 회복하면서 2%대 급등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4%, SK하이닉스가 5.54% 상승한 것을 보면 반도체 업종이 얼마나 강했는지 알 수 있죠.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국내 증시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요? 극적인 반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중동 전쟁 우려로 사이드카가 12번이나 발동되면서 비트코인보다 변동성이 컸던 시장이었는데요. 오늘은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코스피가 2% 넘게 급등하면서 5,300선을 탈환했고, 특히 외국인들이 12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선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 전환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매우 중요합니다. 외국인은 우리 시장에서 방향성을 결정하는 핵심 투자자 그룹이거든요. 12일 동안 순매도를 이어오면서 코스피를 5천선 아래로 끌어내렸던 외국인들이 오늘 매수로 돌아섰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중동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고 있다는 것. 둘째,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인 수준에 도달했다는 판단이죠. 호르무즈 해협 통한 기대감이라는 표현이 나오던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운송의 약 30%가 지나가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최근 중동 정세 악화로 이 해협이 봉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유가를 급등시키고 글로벌 증시를 흔들었는데요. 오늘 외교적 해법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해협이 열릴 것이라는 낙관론이 퍼진 겁니다. 실제로 국제유가를 보시면 WTI가 111.54달러로 여전히 높지만 시장은 선반영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유가가 111달러면 엄청나게 높은 수준 아닙니까? 맞습니다. 11.41%나 급등했으니까요. 하지만 시장은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에 반응한 겁니다. 피크아웃에 대한 베팅이죠. 물론 이건 매우 위험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급락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시장을 이끈 건 역시 반도체였죠? 네, 완전히 반도체 장세였습니다. 삼성전자가 18만 6,200원으로 4.37% 급등하면서 돌아온 18만 전자라는 표현까지 나왔고요. SK하이닉스는 87만 6천원으로 5.54% 상승했습니다. 특히 하이닉스는 한때 100만 원을 넘었다가 최근 급락했었는데 오늘 강하게 반등한 겁니다. 근데 기사를 보니 100만 닉스 또 언제 오나 라는 표현과 함께 개미 투자자 10명 중 6명이 물렸다는 내용이 있던데요. 이게 개인 투자자들의 딜레마입니다. SK하이닉스가 한때 100만 원을 넘었을 때 많은 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중동 리스크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평균 매수 단가가 현재가보다 높은 투자자들이 60%에 달한다는 겁니다. 오늘 5% 넘게 올랐지만 여전히 손실 구간에 있는 분들이 많다는 의미죠. 그럼 지금 반도체 주식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 강합니다. 며칠 동안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자연스러운 대취 현상이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AI 반도체 수요는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 시장에서 핵심 플레이어니까요. 다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분할 매수 전략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몰빵하지 마시고 조정 때마다 나눠서 사는 게 현명하죠. 엔비디아 주가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엔비디아가 177.39달러로 0.93% 상승했는데요.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합니다. 엔비디아가 오르면 그 부품을 공급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따라 오르는 구조죠. 오늘 엔비디아가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국내 반도체주들에게 모멘텀을 준 겁니다. 오늘 특이하게 움직인 종목들도 있었죠. 네, 3천당 제약이 64만 8천 원으로 6.40% 급등했습니다. 이 회사는 최근 소송 이슈로 증권사들이 리포트 발행을 꺼리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강하게 올랐어요. 현재 커버리지를 하는 곳이 한국투자증권 한 곳뿐인데 이게 오히려 숨겨진 보석 이미지를 만들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으로 증권사 입을 막았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삼천당 제약이 일부 증권사의 부정적 리포트에 대해 법적 대응을 했고, 이후 증권사들이 리포트 발행을 자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양날의 검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악재성 리포트가 안 나오니까 주가에 긍정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보의 비대칭이 커지면서 투자 리스크가 높아지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하는 종목입니다. 대한광통신도 엄청나게 올랐더라고요. 네, 12,740원으로 25.89% 급등했습니다. 거의 30% 가까이 오른 건데요. 흥미로운 건 상위 1% 서학개미들, 즉 미국 주식 투자에서 수익률 상위권인 한국 투자자들이 테슬라와 반도체를 팔고 광통신 관련 종목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이건 AI 데이터 센터 확장에 따른 광통신 인프라 수요 증가를 노린 베팅으로 보입니다. 방산주들도 강세였죠. 맞습니다. LIG 넥스원이 86만 원으로 9.69%, 한화 시스템이 13만 5,400원으로 4.80% 올랐습니다. 중동 전쟁 리스크가 완화 기대에도 불구하고 방산주가 오른 건 역설적인데요. 이건 지정학적 리스크는 구조적이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중동이 진정되더라도 우크라이나, 대만 해협 등 글로벌 긴장은 계속되니까 방산 수요는 지속된다는 판단이죠. 하나솔루션은 어떤가요? 하나솔루션이 39,050원으로 9.69% 급등했는데, 이 회사는 최근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주주명부 열람 요구부터 금융감독원 탄원까지 나왔거든요. 지배구조나 경영 투명성 이슈가 있는데도 주가가 오른 건 태양광 사업의 펀더멘털이 그만큼 강하다는 반증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고 있죠. 환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움직였나요? 원달러 환율이 1,506원 78전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변동률이 표시되지 않은 걸 보니 데이터 수집에 일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 흐름을 보면 1,500원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건 달러 강세와 원화 약세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입니다. 1,500원대면 상당히 높은 수준 아닙니까? 네, 역사적으로 보면 높은 수준입니다. 2020년 코로나 위기 때 잠깐 1,200원대까지 갔었고, 2022년에 1,400원대를 기록한 적이 있는데요. 현재 1,500원대는 원화 가치가 상당히 약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게 수출 기업에는 긍정적이지만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 경제에는 부담이죠. 왜 원화가 이렇게 약해진 건가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미국 연준의 고금리 정책이 지속되면서 달러 수요가 강하고요. 둘째, 중동 리스크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되면서 신흥국 통화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셋째,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폭이 줄어들면서 구조적으로 원화 수요가 약해진 측면도 있죠. 미국 국채 금리는 어떤가요?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31%로 0.14% 하락했습니다. 이건 채권 가격이 올랐다는 의미인데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여전히 강하다는 방증입니다. 중동 리스크가 완화 기대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거죠. 국채 가격도 110.97로 소폭 하락했는데, 이건 수익률 변동과 반대로 움직입니다. 금 가격이 많이 빠졌네요. 네, 금이 4,651.50달러로 2.75% 급락했습니다. 이건 호르무즈 해협 통한 기대감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이 빠진 결과입니다. 금은 전쟁이나 위기 상황에서 가격이 오르는데, 오늘은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난 거죠. 하지만 여전히 4,600달러대라는 건 역사적 고점 수준입니다. 장기적으로 금 수요는 강할 것으로 봅니다. 미국 증시는 어땠나요? 미국 증시는 혼조세였습니다. S&P 500이 6,582.69로 0.11%, 나스닥이 21,879.18로 0.18% 소폭 상승한 반면, 다우는 46,504.67로 0.13% 하락했습니다. 기술주는 강했지만 전통산업주는 약했다는 의미죠.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나스닥이 오른 건 엔비디아 같은 AI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이고요. 다우가 떨어진 건 유가 급등으로 항공주나 운송주 같은 전통산업주들이 타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사에도 나왔듯이 구름 위로 치솟은 유가, 땅으로 내리꽂힌 항공주라는 표현이 딱 맞는 상황이었죠. 테슬라가 많이 빠졌던데요. 테슬라가 360.59달러로 5.42% 급락했습니다. 이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째,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운영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요. 둘째, 중국 전기차 업체들과의 경쟁 심화로 시장 점유율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아디 같은 중국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공격적으로 밀고 들어오고 있죠. 애플과 TSMC는 어땠나요? 애플이 255.92달러로 0.11% 소폭 상승했고, TSMC는 339.04달러로 0.72% 하락했습니다. 애플은 새로운 AI 기능 탑재 기대감으로 선방했고, TSMC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로 약세를 보인 건데요.
흥미로운 건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급등한 반면 대만의 TSMC는 하락했다는 겁니다. 이건 투자자들이 메모리 반도체에 더 긍정적이라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변동성 지수는 어떤가요? 빅스 지수가 23.87로 2.73% 하락했습니다. 빅스는 공포 지수라고 불리는데 하락했다는 건 시장의 불안감이 완화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23포인트대라는 건 평상시보다 높은 수준이에요. 보통 22하면 안정적인 시장으로 보는데 아직은 경계 모드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증권가에서 민스키 모멘트라는 표현이 나왔던데 이게 뭔가요? 민스키 모멘트는 경제학자 하이먼 민스키의 이름에서 따온 용어인데요. 자산 가격이 급등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붕괴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최근 우리 시장이 딱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반도체주가 급등했다가 중동 리스크로 급락하고 다시 오늘 급등하는 시기죠. 기사 제목이 심리냐 실적이냐였는데 지금 시장이 펀더멘털보다는 심리에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우려입니다. 그럼 지금이 위험한 시점이라는 건가요? 조심해야 하는 시점인 건 맞습니다. 변동성이 너무 크거든요. 사이드카가 12번 발동됐다는 건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에요. 비트코인보다 변동성이 컸다는 표현까지 나왔으니까요. 이럴 때는 무리한 레버리지 투자나 단기 투기는 절대 금물입니다. 장기 투자 관점에서 분할 매수하고 손절 라인을 명확히 설정하는 게 중요하죠. 아시아에서 또 한국만이라는 표현도 있던데요? 이게 정말 뼈아픈 지적입니다. 3월 급락장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아시아 주요 증시 중에서 한국이 가장 크게 흔들렸어요. 왜 그럴까요? 외국인 비중이 높고 개인 투자자들의 단기 매매 성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변동성이 크면 단기 수익을 노리는 투기 자금이 몰리고 이게 다시 변동성을 키우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럼 한국 증시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네, 몇 가지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기업들은 같은 실적을 내도 다른 나라 기업보다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습니다. 지배구조 문제, 배당 정책 등이 원인이죠. 둘째, 외국인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외국인이 팔면 무조건 떨어지는 구조예요. 셋째, 개인 투자자들의 장기 투자 문화가 부족합니다. 단기 차익 실현에만 집중하다 보니 변동성이 커지는 거죠. 오늘 증권업계 관련 뉴스도 흥미로웠는데요. 옵티머스 사건 관련자가 중징계 취소 판결을 받았다고요? 네, 정영채 전 대표가 고객에게 가장 미안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옵티머스 사태는 한국 금융사에서 최대 규모의 사모펀드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수조 원대 투자금이 증발했고 수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죠. 중징계 취소 판결이 났다고 해서 그의 책임이 면제된 건 아니지만 법적 절차상의 하자가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투코인원 미래코빗 구도는 뭔가요? 증권사들이 암호화폐 거래소와 손잡고 디지털 자산 시장에 본격 진출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 코인원과 미래에셋증권이 코빗과 제휴한 건데요. 이건 증권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전통적인 주식 채권 중개만으로는 수익을 내기 어려워지니까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거죠. 암호화폐가 제도권으로 편입되면서 증권사들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메리츠 증권의 이오타투 참여 소식도 있었죠? 네, KB금융이 2천억 원 회수 부담을 덜게 됐다는 내용인데요. 이오타투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펀드입니다. 부동산 PF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많은 금융사들이 손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메리츠 증권이 참여하면서 유동성 위기가 일부 해소된 거죠. 이건 금융권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한광통신 같은 종목이 25% 넘게 급등한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다만 이런 테마주들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역사상 가장 큰 돈을 번 투자자라는 기사도 있던데요? 이건 최근 변동성 장세에서 공매도나 옵션 거래로 큰 수익을 낸 투자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장이 널뛰기 할 때 방향성을 정확히 예측한 일부 투자자들은 엄청난 수익을 거뒀죠. 하지만 이건 극소수의 사례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손실을 봅니다. 절대 이런 극단적 사례를 따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제는 지옥, 오늘은 천당이라는 표현이 정말 실감나네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시장의 특징입니다. 하루 만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 대응은 금물입니다. 공포에 패닉 셀링하거나 탐욕에 추격 매수하는 건 가장 위험한 행동이죠. 냉정하게 자신의 투자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어땠나요? 비트코인이 66,864.57달러로 0.04% 소폭 하락했습니다. 거의 보합 수준인데요.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움직인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습니다.
이건 흥미로운 현상인데 과거에는 비트코인이 주식보다 변동성이 컸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주식시장이 더 크게 흔들리고 있거든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됐고 이들이 장기 보유 전략을 취하면서 변동성이 줄었습니다. 둘째,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공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일정 범위 내에서 안정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셋째, 오히려 전통 금융시장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죠. 6만 달러 되면 여전히 높은 수준 아닙니까? 네, 역사적으로 보면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강세론자들은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20만 달러까지도 전망하고 있고요. 물론 반대로 거품 붕괴를 경고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여전히 고위험 자산이니까 포트폴리오의 일부만 할당하는 게 현명합니다. 육아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111달러면 정말 심각한 수준 아닙니까? 매우 심각합니다. WTI 원유가 111.54달러로 11.41%나 급등했는데요. 이건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수준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가 직접적인 원인인데 만약 실제로 봉쇄가 된다면 15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유가 상승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요? 치명적입니다. 한국은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거든요. 유가가 오르면 몇 가지 악영향이 있습니다. 첫째,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화됩니다. 둘째, 기업들의 생산 비용이 증가해서 수익성이 악화되죠. 셋째, 소비자들의 실질 구매력이 떨어져서 내수가 위축됩니다. 넷째, 경상수지가 악화되면서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질 수 있어요. 항공주들이 타격을 받았다고요? 네, 기사에서 구름 위로 치솟은 유가, 땅으로 내리꽂힌 항공주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항공사들은 유류비가 전체 비용의 30에서 40%를 차지합니다. 유가가 10% 오르면 항공사 영업이익은 20에서 30% 감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가 급등은 항공주의 직격탄인 겁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같은 종목들이 큰 폭으로 하락했을 겁니다. 반대로 수혜를 보는 업종도 있겠죠? 당연합니다. 정유사들이 대표적이에요. SK이노베이션, S-오일 같은 정유주들은 유가 상승의 수혜를 받습니다. 또 해운주들도 운임이 올라가면서 수혜를 볼 수 있고요. 석유화학 업종은 양날의 검인데 원재료 가격은 오르지만 제품 가격도 올릴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다만 수요가 받쳐주지 않으면 마진이 압박받을 수 있죠. 다음 주 주요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다음 주는 매우 중요한 주간입니다. 월요일부터 미국의 ISM 서비스업 지수가 발표되고 수요일에는 연준 FOMC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금요일에는 미국 고용지표가 나오는데 이게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핵심 변수입니다. 국내에서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과 수출입 통계가 주목받을 것 같습니다. 연준 의사록이 왜 중요한가요?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힌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장은 올해 한 번 정도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데 만약 의사록에서 매파적인 톤이 나오면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면서 증시의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둘기 파적 내용이 나오면 랠리의 빌미가 되겠죠. 고용 지표는요? 미국 고용시장이 여전히 견조한지 아니면 둔화 조짐이 보이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이 너무 강하면 연준이 금리를 높게 유지할 명분이 생기고 너무 약하면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집니다. 적당히 둔화되는 게 시장에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죠. 골디락스 상황이라고 하는데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국내 수출입 통계도 중요하겠네요.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수출 지표가 곧 경제 건강도의 바로미터입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핵심인데요. 최근 AI 반도체 수요가 강하다고는 하지만 실제 수출 숫자로 확인되어야 주가에 지속적인 모멘텀을 줄 수 있습니다. 박 교수님,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몇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절대 빚내서 투자하지 마열시오. 레버리지는 상승장에서는 수익을 배가시키지만 하락장에서는 파산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분산 투자 하열시오. 한 종목, 한 섹터에 올인하는 건 도박입니다. 셋째, 손절 라인을 명확히 하열시오. 보통 매수가 대비 마이너스 10%에서 20% 선에서 손절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지금 매수하기 좋은 시점인가요? 아니면 관망해야 하나요? 이게 가장 어려운 질문인데요. 지금은 방향성이 불확실한 시기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실제로 해결되면 큰 폭 상승이 가능하지만 악화되면 다시 급락할 수 있어요. 제 조언은 코어 세틀라이트 전략입니다. 포트폴리오의 70%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고 나머지 30%로 단기 변동성 트레이딩을 하는 거죠. 섹터별로는 어떤 곳에 주목해야 할까요?
중장기적으로는 세 가지 섹터를 주목합니다. 첫째, AI 관련주입니다. 반도체는 물론이고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광통신까지 AI 생태계 전반이 유망합니다. 둘째, 방산주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구조적이기 때문에 방산 수요는 지속될 겁니다. 셋째, 에너지 전환 관련주입니다.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 에너지 분야는 장기 성장 동력이 확실합니다. 피해야 할 섹터는요? 단기적으로는 유가 상승에 취약한 업종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항공, 해운 중 일부, 화학 업종이 그렇고요. 또 중국 경기 둔화에 노출된 기업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화장품, 일부 소비재 기업들이죠. 그리고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고금리 환경에서는 이자 부담이 실적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주의해야 할 리스크 요인들을 정리해 주시죠.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 중동 정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유가는 계속 오르고 글로벌 경기는 침체될 수 있습니다. 둘째,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입니다. 금리를 언제 내리느냐가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겁니다. 셋째, 중국 경제입니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무너지면 한국도 피해갈 수 없어요. 나머지 두 가지는요? 넷째, 미국 대선입니다. 2026년이니까 올해 대선이 있을 텐데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통상 정책, 안보 정책이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다섯째, 기술주 거품 논란입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관련주들의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많은데 만약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면 큰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리스크를 고려하면 너무 무섭지 않나요?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릅니다. 중요한 건 리스크를 인지하고 관리하는 거죠. 리스크를 모르고 투자하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또 하나 명심하실 건 위기는 곧 기회라는 점입니다. 2020년 코로나 위기 때 주식을 산 사람들은 지금 큰 수익을 내고 있어요. 이번 변동성 장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량주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전반적인 흐름은 어떻게 보시나요? 현재 글로벌 경제는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여전히 견조하지만 둔화 조짐이 보이고 유럽은 침체 직전이며 중국은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 세 지역 모두의 영향을 받죠. 특히 반도체 업황이 어떻게 되느냐가 우리 경제의 향방을 결정할 겁니다.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가장 큰 변수입니다. 유가가 110달러를 넘어서면서 다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있어요. 미국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2%대로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유가 급등으로 다시 3%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가고 오히려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될 수 있어요. 그럼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있겠네요? 전문자 정확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는 오르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1976년대 오일 쇼크 때 그랬죠. 지금 상황이 그때와 유사한 면이 있어요. 유가 급등, 공급망 불안,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겹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주식도 채권도 수익 내기 어려운 환경이 됩니다. 스태그플레이션 환경에서는 실물 자산이 강합니다. 금, 부동산, 원자재 같은 것들이죠. 오늘 금이 2.75% 떨어졌지만 여전히 4,600달러대라는 건 장기적으로 금 수요가 강하다는 방증입니다. 포트폴리오의 10에서 20% 정도는 금이나 금 관련 ETF에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또 배당주도 좋은 대안입니다. 주가가 떨어져도 배당 수익은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아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를 하셨는데 이걸 해결할 방법은 없나요?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죠. 기업 입장에서는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 매입을 확대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배당을 늘린 것도 이런 맥락이고요. 개인 투자자들도 변화가 필요할까요? 물론입니다. 한국 개인 투자자들의 평균 보유기간이 한 달도 안 된다는 통계가 있어요. 이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죠. 장기 투자 문화가 정착되어야 시장도 안정되고 기업들도 장기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미국 투자자들의 평균 보유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됩니다. 우리도 그 정도는 되어야 건강한 시장이라고 할 수 있죠. 연기금의 역할도 중요하겠네요.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같은 대형 연기금이 장기 투자자로서 시장 안정자 역할을 해야 하는데 아직은 그런 역할이 부족합니다. 외국인이 팔 때 받아주고 시장이 과열될 때 차익 실현하는 식으로 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야 하는데 때로는 오히려 변동성을 키우는 경우도 있어요. 연기금의 투자 전략 개선이 필요합니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박 교수님,
오늘 방송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장이 2% 급등하면서 분위기가 좋아졌지만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 지옥, 오늘 천당이라는 표현처럼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변동성이 큰 시기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분산 투자, 장기 투자, 리스크 관리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공포에 떨 때 탐욕을 부리고 남들이 탐욕에 빠질 때 공포를 느끼라는 워런 버핏의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주요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면 코스피가 호르무즈 해협 통한 기대감과 반도체 랠리로 2% 급등하며 5,300선을 탈환했고 12일 만에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삼성전자는 4.37%, SK하이닉스는 5.54% 상승했고요. 다만 유가가 111달러를 넘어서면서 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여전합니다. 다음 주에는 미국 연준 의사록과 고용 지표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석간 경제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